남편이 제게 내민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피땀 흘려 마련한 8억 원짜리 아파트가 시어머니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서였습니다. 그는 내가 뭘 기여했는데? 싫으면 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지난 10년간 모아온 은행거래 내역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올해 42살이 되었습니다.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된 아들 준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작은 회사의 경리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후텁지근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은 답답하고 무거웠죠. 남편 강민준 씨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건설회사 관리직이라 늘 바빴습니다. 그의 땀에 절은 셔츠를 볼 때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그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준서는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죠. 남편은 식탁에 앉자마자 제게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이서연,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이제 어머니 명의야. 담보대출 서류는 다 끝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눈은 빨간 글씨가 선명한 은행 서류 뭉치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손은 힘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공동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함께 베개를 베고 잔 지난 15년의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칼날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집을 선물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당신이 싫으면 나가.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시간,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방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는 말리기는커녕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느긋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아. 집은 아들 건데 나중엔 엄마한테로 오는 게 당연하지. 넌 그저 며느리일 뿐이야. 감히 차지할 생각 하지 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세월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약을 챙겨드리며 어머니라고 불렀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저를 남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이제는 어머니 편에 서서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굴욕감을 삼켰습니다. 몇 년 전에 저였다면 아마 울음을 터뜨리거나 무릎 꿇고 애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쓰라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약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밟아 누르려 한다는 것을요.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입술은 살짝 비틀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누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될지. 방 안의 공기는 순간 정지했습니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겨우 돈 몇 푼 보탰다고 건방지게 구는 거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고 제 아들이 제가 얹어 사는 사람처럼 이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결코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준서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안쓰러웠고 제 자신이 불쌍했으며 지난 세월 이 집에서 살면서 결국 남처럼 취급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이 굳건한 결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일어설 것이고 누가 약한 자이고 누가 떠나야 할 자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문득 15년 전에 우리가 떠올랐습니다. 27의 저와 29의 민준 씨, 결혼 3년 차, 우리는 서울 근교, 이곳 일산의 첫 아파트를 샀습니다. 8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언젠가 우리만의 집을 갖자고 약속했죠. 그때 민준 씨는 건설회사 대리였고 저는 작은 회사 경리였습니다. 월급은 빠듯했지만 매달 저축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은행 대출금 3억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어머니 용돈을 대고 제가 버는 월급 대부분은 고스란히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결혼 선물 1억 원의 돈도 모두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돈은 제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바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 통장에는 매달 빠져나간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에는 낯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 씨에게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제가 체념했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자주 식탁에서 불평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서연아, 미역국이 좀 싱겁구나. 민준이가 어렸을 땐 내가 끓여준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말이야. 혹은 김치찌개도 너무 밍밍하네. 내 아들은 좀 얼큰한 걸 좋아하는데 넌 너무 건강식만 하는구나. 이런 말들은 단순히 음식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음식이 아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제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효심이 깊은 아들인데 이 집도 다 민준이가 번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지. 넌 그저 옆에서 좀 보탠 것뿐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제 앞에서 대놓고 저의 기여를 깎아내리며 민준 씨의 효심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그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입을 다물면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오면 거실에 앉아 준서와 장난을 치다가도 제가 다가가면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다고 말하며 외박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하고 물었을 테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짜증 섞인 대꾸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민준 씨가 제게 서명하라고 했던 그 서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몇 달 전 민준 씨가 갑자기 제게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이것 좀 사인해줘. 신한은행에서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지금 하면 이자율이 확 줄어든대. 이참에 대출금도 줄이고 좋잖아. 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재테크나 금융에 박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잡한 서류를 들이밀며 빨리 사인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고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족에게 좋은 일을 하려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바쁘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든든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그의 말만 믿고 서명했습니다. 그저 이자율을 낮추는 대환대출 서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중요한 서류는 늘 서재방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밤늦게 민준 씨와 준서가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방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 봐 발걸음 하나하나에 신경 썼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익숙한 은행 로고가 박힌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던 그 서류였습니다. 분명히 대환대출이라고 했는데 서류를 펼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담보설정계약서라는 문구와 함께 3억 원이라는 숫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또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속였습니다. 이자율을 줄이는 대환대출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어머니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조용히 접어 다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저 속으로만 흘러내렸습니다. 슬픔보다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제 가장 친한 친구인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지금은 신한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아, 나 서연인데.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무슨 일 있어?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은아. 너한테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고 민준 씨가 몇 달 전 대환 대출이라고 말하며 제게 서명하게 했던 서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파트 담보로 최근에 대출이 실행된 게 있는지 내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대환 대출이 맞는지. 지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확인해보고 연락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최대한 빨리 알아봐 줄게. 그녀의 목소리에서 저는 그녀 또한 뭔가 불길한 징조를 감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심장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말한 대로 확인해봤는데. 지은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준서 아빠랑 같이 계약한 대환 대출 서류는 없어. 대신 새로운 담보대출이 실행되었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제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정확히 3억 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내가 말한 대환 대출 계좌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야. 박 여사님 명의의 다른 계좌로 바로 송금되었어. 서류에는 내 서명도 있어. 남편분께서 급하게 진행한 것 같더라. 날짜도 몇 달 전이야. 지은이의 말은 제 가슴에 차가운 칼날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3억 원, 제가 그저 이자율을 낮추는 서류인 줄 알고 서명했던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집을 담보로 시어머니께 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동의 없이 저를 속여서 말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침묵에 걱정스러운 듯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괜찮아. 알려줘서 고마워.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감정을 그녀에게 다 털어놓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분노를 연료 삼아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우리 집에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다희. 민준 씨 회사에서 온 후배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저는 그저 남편의 젊은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싹싹했습니다. 키가 크고 늘씬했으며 30살도 채 되지 않은 듯했습니다. 화려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한눈에 봐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다희는 매주 주말 마치 제 집인 양 드나들었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 바구니나 고급 화과자 세트, 심지어는 시어머니를 위한 고가의 실크 스카프 같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민준 선배가 어머님께서 요즘 피곤하다고 하셔서 제가 비타민 영양제도 사왔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애교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희를 볼 때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저를 볼 때와는 확연히 다른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어머, 우리 다희는 어쩜 이렇게 살가운지 모르겠네. 아유, 고마워라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겉으로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저 차를 내오고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다희는 저를 볼 때마다 싱긋 웃으며 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도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희가 오면 평소보다 훨씬 밝고 다정한 모습이었고 시어머니는 다희를 제 옆에 앉히고는 끊임없이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말이야, 다희 덕분에 회사에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다희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서 아주 귀한 후배야. 점점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희는 단순한 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없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어머니가 점 찍어둔 새로운 며느리 후보인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말투, 모든 것이 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 마음의 거울에 비친 차가운 분노의 반영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희가 집을 나서고 민준 씨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나간 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분과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심코 듣다가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응, 정숙 씨, 잘 지내지? 아유, 요즘 내가 살만 난다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효자인데. 저번에 집담보로 3억 원을 뽑아서 내 통장에 넣어줬지 뭐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3억 원, 지은이가 말했던 그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어가셨습니다. 민준이가 말이야, 엄마가 이 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라더라.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월세 받아도 되고 어디 좋은데 투자해도 된다고 말이야. 그 며느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내 이름으로 다 해줬어. 어때? 우리 아들 최고지?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제 손에 들린 접시가 미끄러져 깨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는 제게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그 며느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내 이름으로 다 해줘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속였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심지어 즐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제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모멸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바쳐온 모든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부모와 아들의 합작품인 비밀 아래 짓밟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기척에 놀라 전화를 끊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이미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좋은 전화하세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서연아. 별거 아니야. 그냥 정숙 씨랑 안부 전화했지. 오늘 저녁은 뭐니? 배가 좀 고프네. 그녀는 태연한 척했지만 저의 눈빛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했습니다. 배신감은 이제 백일화에 드러난 사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모든 것을 폭로하고 소란을 피우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침묵하며 더 많은 증거를 모으셨을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은 이 어두운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벽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이자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민준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고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이 싱겁다거나 김치찌개가 밍밍하다는 불평에도 그저 네, 어머니. 다음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언제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는 다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다희가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저녁이나 같이 먹으러 왔어요. 민준 씨는 평소보다 더 유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 잘 왔어. 우리 민준이가 내 덕분에 회사에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라며 다희를 반겼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식탁에 찌개와 반찬들을 내놓았습니다. 김치찌개는 평소보다 좀 더 얼큰하게 끓였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다희는 익숙한 듯 식탁에 앉아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오만함이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식사 내내 민준 씨와 다희는 회사 이야기를 하며 마치 부부처럼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찌개를 뜨다가 실수인 척 제 발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발을 살짝 뒤로 뺐습니다. 그러자 민준 씨는 다시 한번 제 발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아래에서 다희의 발끝이 제 발등을 스쳤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제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쇼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연극에서 완벽한 배경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준서가 잠든 밤늦게까지 홀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최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친구 지은이가 소개해준 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제게 최 변호사님은 가정법 전문이시라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 같은 일에 아주 능숙하시다. 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셨지만 눈빛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는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여셨습니다. 이서연 씨, 상황이 아주 복잡하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은 공정한 사람 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제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법률 시스템에서 재산 분할과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어머님께 드린 행위는 공동 재산 처분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파트가 이서연 씨와 남편분 두 분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이 대출 과정에서 이서연 씨의 동의가 기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대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최소한 이서연 씨의 기여분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기여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지난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이 아파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적 기여를 했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제 머릿속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께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자세입니다. 이서연 씨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첫째, 결혼 생활 동안 이 아파트를 구매하고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된 모든 재정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월급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금이 이서연 씨 급여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기록이 있다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급여는 대부분 고스란히 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생활비는 민준 씨의 월급에서 주로 나왔고 저는 제 월급을 주로 대출금 상환에 썼습니다. 둘째, 결혼 초 아파트 계약금을 낼 때 이서연 씨 부모님께서 주셨다는 1억 원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증여세 신고서, 하다못해 부모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각서라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그 돈, 아버지는 그때 제게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셋째, 남편분과 시어머님의 대화 내용, 그리고 윤다희 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간접적인 증거들도 모아두세요. 메시지, 사진, 녹취 파일 등 작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중요합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인내심과의 싸움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시작은 바로 저의 노력의 증거들을 다시 모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갔던 대출금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제 편을 들어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시아버지 기일이라며 친척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실 기일은 늘 조용하고 소박하게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요란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자리가 그분의 선전 무대가 될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사를 준비하고 음식 장만을 도왔습니다. 갈비찜을 재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면서도 제 마음은 파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접시를 나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니, 엿들었다기보다는 제 귀에 저절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한 아주머니가 덕담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럼요, 정숙 씨,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효자인데요. 저번에 집담보로 3억 원을 뽑아서 제 통장에 넣어줬지 뭐예요. 편안하게 노후 즐기라고 말이죠.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정말 복이 많아서 아들 하나는 잘 키웠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쟁반이 흔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또다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친척들은 일제히 나이고 민준이가 정말 효자 중의 효자로구나. 박 여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저런 아들 두셨으니 걱정 없으시겠어요 하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제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이 집을 위해 흘린 땀과 노력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다희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자연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오늘따라 다희는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붉은색 원피스가 그녀의 젊고 늘씬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큰 박스에 담긴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와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님, 시아버지 기일이시라 해서 제가 민준 선배랑 같이 준비했어요.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시어머니는 다희의 손을 잡고 친딸처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희. 이렇게 마음씨가 고와서 어쩌니? 너는 정말 복덩이야. 그리고는 친척들에게 이 애가 우리 민준이 회사 후배인데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제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며느리보다 낫다니까요.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비난하며 다희를 추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희를 칭찬했습니다. 다희는 저를 향해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데우고 접시를 치웠습니다. 다희는 마치 자신이 진짜 며느리인 양, 능숙하게 친척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시어머니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다희가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젓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제 친목은 그들에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어머니 시골집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아버님 기일도 되었으니 제 돈으로 시원하게 새로 고쳐드려야죠. 친척들은 일제히 이야, 민준이 정말 효자다. 그 큰 돈을 또 어머니 집 수리비로 쓰는구나. 정말 멋진 아들이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희는 민준 씨 옆에 앉아 자랑스러운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모든 칭찬의 일부인 양 말이죠. 그들의 모든 시선이 민준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이 집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희생과 노력은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 시아주버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격리일도 힘들지? 저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제가 회계 자격증을 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제 월급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제 아내는 그냥 작은 회사 격리예요. 월급도 뭐 용돈벌이 정도죠. 제 아내 월급으로는 자기 개인 생활비도 부족해요.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다 제가 책임지고 있죠.
어머니 용돈도, 생활비도, 아파트 대출금도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의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용돈벌이 정도, 개인 생활비도 부족,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그와 함께 이 집을 만들고, 빚을 갚고, 아이를 키우며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을 그는 단 3문장으로 모조리 부정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노와 함께 엄청난 배신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친척들은 동정하거나 혹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다희는 민준 씨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당연한 말을 했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가지고 있던 남편과 시댁에 대한 마지막 정과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움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엄성, 저의 존재 가치, 그리고 저의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소중한 돈과 기대까지도 무시당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다희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돌이킬 수 없는 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판사판으로 가보자. 누가 진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지, 누가 진짜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두고 보자. 그날 밤 모든 친척들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재산을 위한 싸움뿐만 아니라 제 자존심과 제 부모님의 명예를 위한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친척 모임이 있던 그날 밤 이후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억울함은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밤새워 최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간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 내역, 부모님께서 주신 1억 원의 송금 기록, 그리고 제가 모아둔 모든 재정 증빙 자료들. 그 하나하나가 저의 피땀 어린 노력이었고, 이제는 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님과 함께 서울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직원의 무심한 손길 아래 제 15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공식적인 종결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법원에서 보낸 소장 부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퇴근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법원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거칠게 뜯어 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점점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서연,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과 함께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이혼, 재산 분할? 내가 뭔데? 그는 소장을 식탁에 내팽개쳤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준서는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에 찬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를 망치려고 작정했어? 온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웃음거리가 될 사람은 당신이에요. 아내를 속이고 아내의 노력을 짓밟고 다른 여자를 집에 끌어들인 당신이요. 나는 그저 내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 집을 위해 바친 내 청춘과 내 돈, 그리고 내 자존심을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태도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늘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그냥 옆에서 거둔 것뿐이야. 그가 다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전과 같은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증명하면 될 일이죠. 누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오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우리 민준이를 망치려고 들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어머니는 울먹이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무서운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드님이겠죠. 남의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그 며느리를 내쫓으려 한 죄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쾌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윤다희였습니다. 언니, 소송까지 걸었다면서요?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민준 선배 마음은 이미 제게 있는데 언니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만 될 뿐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조롱 섞인 문장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자 그녀 역시 초조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녀와 말싸움을 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 상대는 오직 법정에서의 싸움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제 안에서 차가운 용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사였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윤다희가 저를 얕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일부러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딱딱한 공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월급 통장에서 매달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간 거래 내역서, 아파트 계약 당시 친정 부모님께서 제 통장으로 보내주신 1억 원의 송금 기록과 증여 사실 확인서, 그리고 민준 씨가 저를 속여 담보 설정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다는 정황 증거들까지. 제가 모아온 서류들은 두꺼운 책 한 권이 될 정도였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민준 씨 측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며 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얻어 재산을 처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효도하겠다고 준 돈을 며느리가 빼앗아가려 한다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제가 제시한 명백한 숫자와 기록들 앞에서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판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의 싸움은 훨씬 더 지독하고 기열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 한 명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회사로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를 강민준 부장님 가족이라고 밝힌 사람이 서연 씨가 돈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고소한 파렴치한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인사과에도 전화해서 서연 씨 같은 사람은 회사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던데.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강 부장님 아내가 돈독이 올랐나 봐. 시어머니까지 고소하다니 정말 무서운 여자네. 저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 꽂히는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장님은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서연 씨, 나는 이서연 씨의 사생활에는 관심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괜한 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이나 계속 열심히 하세요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한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시댁재산을 다 뺏으려고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여자가 너무 그러면 못 써요. 복 달아나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층 버튼을 누르고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 아주머니의 비난 섞인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가장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아들 준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풀이 죽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할머니 돈 뺏으려고 아빠랑 싸우는 거래. 엄마, 정말 돈 때문에 할머니랑 아빠 고소한 거야?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엄마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엄마는 우리 준서가 살 이 집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엄마는 우리 준서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제 설명이 10살짜리 아이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제 목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믿어.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법정에서의 싸움과 세상의 비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 권리를 되찾는 것. 저는 매일 밤 준서가 잠든 후에 법률 서적을 읽고 최 변호사님과 통화하며 다음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성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의 끝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 말들, 특히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심장에 수천 개의 바늘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순수한 눈을 보았을 때 저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이 여정 내내 저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며느리의 눈물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가자 민준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산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아들 준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협박했습니다. 이서연, 내가 재판에서 이긴다고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웃기지 마. 내가 준서를 데려갈 거야. 내 아들은 내가 키워. 너 같은 여자 밑에서 자라게 둘 수 없어. 너는 평생 혼자 살게 될 거야.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잠들어 있는 준서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안 됐습니다. 준서는 제 전부였고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며칠 후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서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서 어머님, 혹시 오늘 아버님 말고 다른 분이 준서를 데리러 오기로 했나요? 낯선 남자 두 분이 오셔서 강민준 씨가 보냈다고 준서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절대 안 돼요. 준서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장님께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씀드리고 미친 듯이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교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낯선 남자 두 명이 준서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담임 선생님은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아저씨들 누구세요? 엄마한테 갈래요. 준서야, 제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남자들을 밀치고 준서를 제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준서는 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누가 보냈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요. 제가 소리치자 주변에 있던 다른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더니 쭈뼛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준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제 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감과 민준 씨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들에게까지 이런 끔찍한 공포를 안겨주다니. 그날 밤 저는 곧바로 최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사람이 준서를 뺏어가려고 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서연 씨, 진정하세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준서의 양육권을 이서연 씨에게 임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변호사님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준서처럼 어린아이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처럼 아이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한 것은 강민준 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서연 씨가 지금까지 준서를 얼마나 잘 돌봐왔는지 증명할 자료들을 준비하세요. 저는 변호사님의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준서와 함께 찍은 사진들, 준서의 학교 생활 기록부, 예방접종 기록, 제가 준서를 위해 가입한 적금 통장 등 제가 얼마나 준서를 사랑하고 정성껏 돌봐왔는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서의 얼굴을 보니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미소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 저는 최 변호사님과 함께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서와 제가 모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학교 앞에서 있었던 소동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사실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준 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님은 준서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그의 행동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본인 강준서의 임시 양육자로 모친 이서연을 지정한다. 부친 강민주는 모친의 동의 없이 사건 본인을 임의로 데려가거나 면접 교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판사님의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법정 안에서 저는 준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우리 준서 지켰어. 저는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민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패배감에 찬 얼굴을 보니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법원에서 준서의 임시 양육권을 제가 갖게 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뒤에는 절망과 초조함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준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위압적인 태도와는 달리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서연, 여기 2억 원이야. 이거 받고 소송 취하해줘, 제발. 이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 돈이면 당신이 준서 데리고 나가서 사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저는 그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억 원, 한때는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돈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짓밟힌 제 자존심과 정의라는 것을 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저는 공정한 판결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 준서가 자기 엄마가 부당한 일에 맞서 싸웠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돈 몇 푼에 제 인생과 제 아들의 미래를 팔고 싶지 않아요. 제 단호한 대답에 민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두고 봐,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승자의 여유가 아닌 패자의 발악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약해지자 윤다희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다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아직도 이러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소송에서 이겨봤자 소용없어요. 준서는 언니가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민준 선배 마음은 영원히 제 것이거든요. 어차피 언니는 빈 껍데기만 갖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독사의 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배신자의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가요? 나는 내 아들과 내 명예를 지켰어요. 당신과 나는 시작부터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내 아들의 엄마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내 아들은 당신 같은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테니까. 제 말에 다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무어라 더 소리치려 했지만 제 단호한 눈빛에 기가 죽은 듯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와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준 씨의 실패에 기생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측은 마지막 발악으로 새로운 증거라며 서류 몇 장을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그 서류들이 조작되었음을 금방 간파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차용증은 날짜가 불분명하고 서명이 조작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필적 감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 돈이 오고 간 어떠한 금융거래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급조한 허위 서류입니다.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탓을 하는 듯한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쓰라려 왔습니다. 한때는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지만 동정심은 사치였습니다. 제가 약해지면 저와 제 아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님은 저의 믿음을 배신하고 저의 희생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후회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이제 곧 끝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준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긴 속눈썹이 숨을 쉴 때마다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준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엄마 믿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저는 가장 아끼는 옥색 저고리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제 안에 쌓아왔던 모든 분노와 슬픔, 억울함을 단단한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의 끝을 볼 것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며칠 사이 헬쑥해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윤다희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님이 법복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습니다. 판사님은 판결문을 들고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안의 모든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판결을 선고한다. 첫째, 피고 강민준과 원고 이서연은 이혼한다. 이혼.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판사님은 계속해서 판결을 읽었습니다. 둘째, 사건 아파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원고 이서연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한다. 피고 강민준이 원고를 기망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 이서연에게 귀속한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지켜냈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사건 본인 강준서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모친 이서연을 지정한다. 피고 강민주는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로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서. 제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최 변호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판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정 경위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다희는 화장기 번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울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하신다면 계속 여기 계셔도 괜찮아요. 다만 더 이상 저와 준서를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겼어, 서연아. 하지만 나는 평생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서 따위는 필요 없어요. 저는 저와 제 아들을 위한 정의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파트 밖에서는 윤다희가 차를 대기시켜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미래가 결코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의 끝은 결국 또 다른 배신일 테니까요. 그날 이후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을 알아놓으시더니 말없이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집에는 저와 준서, 단둘만 남았습니다. 시끄러웠던 집은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저를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준서와 함께 저녁을 만들고 식탁에 마주 앉아 학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든 준서가 제 목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나 절대 버리면 안 돼.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준서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엄마는 절대 준서 안 버려. 이제 우리 둘이서 아주 평화롭게 살자.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밝은 달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민준 씨의 배신, 윤다의 조롱,
그리고 법정에서의 싸움까지.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 같았지만 저는 마침내 그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내가 해냈구나. 이제 저와 제 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과 기만, 원망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한때 절망 속에서 내뱉었던 그 말이 이제는 승리의 노래처럼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고 봐, 누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될지. 결국 떠나야 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서연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본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것이라 믿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며느리의 눈물을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